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교회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도에 있었던 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룰 영역은 1교시 2영역 사회복지 조사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호는 26번부터 50번까지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회과학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과학이란 말을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등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꼭 정확하게 칼로 두 글자로 이렇게 나눠지는 건 아니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사회과학이란 말일 때는 보통 자연과학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에 비해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왜냐하면 대상이 인간이나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들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어떤 물건을 가지고 분류하듯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규명한다. 관찰 대상물과 관찰자가 분명히 구분된다. 관찰 대상물과 관찰자가 분명히 구별되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자연과학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 측면에서는 관찰 대상물과 관찰자가 뚜렷이 구별될 수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참고 자료에 넣었습니다만 바로 그런 것을 피란델로의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인간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사회문화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 답은 3번이고 3번에 대해서 피란델로 효과 같이 답재해 놨습니다. 27번에 보시면 사회과학과 사회복지학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학은 사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학문이다. 그죠?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를 풀어갈 수 있는 영역으로 좀 체계적으로 연구해보자 라는 것이 사회복지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과학은 사회복지의 실천적 지식의 제공 및 이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사회가 실천과학입니다. 사회복지학은 응용과학이 아닌 순수과학에 속한다? 아니죠.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의 하나로서 응용과학에, 물론 순수과학의 특성도 없지 않아 있으나 그래도 응용과학의 비중이 큰 이런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여기는 것처럼 이것이 아닌 이렇게 단언할 정도로 될 것은 아닙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나 굳이 분류를 한다면 응용과학에, 그래서 사회과학이자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이자 응용과학이자 실천과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에 의해 발전된 개념들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여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거든요. 기억, 니은, 리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에 오시면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비교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보면 조사할 때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탐색적 조사, 또 횡단적 조사, 종단적 조사, 양적 조사, 질적 조사, 또 전수 조사, 표본 조사 등등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에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은, 질적 조사에 비해 양적 조사는 표본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 그래서 양적, 연구 결과에 소위 수량화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질적 조사는 그야말로 개별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크게 되면 일탈되는 이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적 조사의 경우는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지만 질적 조사는 그야말로 적으면 적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한정된 정해진 표본만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옳은 것이 되게 상대적 큽니다. 질적 조사에 비해 양적 조사에는 귀납법을 사용한다? 아니죠. 귀납법이라는 것은 소위 양적 조사, 연구 결과의 보편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양적 조사에서는 연역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개별 사안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바로 질적 조사가 되어 있는, 질적 조사는 귀납법을 사용합니다. 양적 조사는 연역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틀린 거죠. 답은 2번이군요. 양적 조사에 비해 질적 조사는 사회현상의 주관적 의미에 관심을 갖는다. 그렇죠? 주관적 의미. 양적 조사는 가설 검증을 지향하고 질적 조사는 탐색 발견을 지향한다. 양적 조사에 비해 질적 조사는 조사 결과 일반화가 어렵다. 그렇죠? 양적 조사는 연역적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적 조사라는 것은 귀납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가 없고 개별화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옳지 않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사를 위한 수강 단계로 오른 것은, 자, 이것은 뭐 기본적인 서비스 문제로 나왔다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사회복지 조사를 위한 수행 단계, 문제가 설정되면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 검증을 위한 사전 각본으로 조사 설계하고, 바로 이 사전 각본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그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설정, 가설 설정, 조사설, 뭐 답은 뭐 1번에 나와 있고, 자, 서비스 문제 이런 걸 설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30번에 보시면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로 안에 그 독립변수 앞에서 독립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우리가 선행변수라고 합니다. 독립변수 앞에서 독립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선행변수. 때문에 뭐 어쨌든 선행변수 그러면 답은 3번, 4번, 5번이 되겠어요.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 독립변수, 우리가 보면 언제나 다뤘던 많은 변수가 있지만 반드시 다루는 것이 매개변수와 조절변수를 배우는데, 바로 매개변수, 독립변수의 산출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변수를 매개변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매개변수, 답은 4번과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른 변수에 의존하지만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변수, 다른 변수에 의존하지만 또 다른 변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변수를 우리는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종속변수. 뭐 답은 5번이군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친 제3의 변수를 우리는 위생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설명되어 있는데 워낙 평이하게 나와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번에 보시면 가로 안에 알맞은 조사 유형을 모두 다열한 것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연구 대상을 표본 추출하여 반복적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종단적 조사라고 합니다. 종단적 조사 방법에는 패널 스터디, 트렌드 스터디, 코트 스터디, 패널 조사, 경향 조사 또는 추이 조사라고 하죠. 또 동년배 조사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뭐 서비스 문제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답은 뭐 1번이 되겠습니다. 32번에 보시면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어 이외의 다른 변수가 개입할 조건을 통제해야 된다. 내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이의 영향력을 거의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반영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최대한 재배제해야 됩니다. 독립변수를 우리는, 독립변수란 말 안 쓰고 있지요. 독립변수를 우리는 원인변수라고 합니다. 때문에 원인변수이기 때문에 답은 1번, 2번, 3번이에요. 독립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답은 여기 보면은 원인변수, 결과변수. 1번, 1, 3 다 똑같더군요.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적 타당도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 적용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구 대상을 선정해야 된다? 무작위로 할당해서 연구 대상을 선정한다거나, 아니면은 모든 변수들의 표본 선정 가능성을 똑같이 만드는 것. 확률 표집. 이것도 다 똑같더니 1, 2, 3번이 뭐 별 차이가 없네요. 그러나 표본 크기를 어떻게 하면 일반화 가능성을 볼 수 있겠다? 표본 크기를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표본 크기를 크게 만들어야 돼. 여기는 전부 작게가 나와 있군요. 답은 뭐 굳이 뭐 확률 표집이든 무작위 할당이든 하자 없이 쓸 수가 있으면 답은 1번만이 하자가 없는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33번에 보시면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측정. 일정 규칙에 따라 측정 대상에 값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그죠? 측정. 측정에 가서는, 측정이라는 용어는 양적 조사에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론적 모델과 사건이나 현상을 연결하는 방법이다. 사건이나 현상을 세분화하고 통계적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설문, 문항수가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에는 문항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답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포괄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신뢰도는 높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문항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때문에 답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어요. 5번은 서비스이긴 넘어갑니다.
34번에 가서 보시면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우리가 척도 그러면 명목척도, 서열척도, 동간척도, 비율척도를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명목척도는 응답 범주에 서열이 없는 척도예요. 단지 분류의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는 척도를 명목척도라고 하기 때문에 서열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기억번 맞지요? 기억번 뭐야? 1번, 4번, 5번이 되겠네요. 비율척도의 대표적인 유형은 니커트 척도. 니은번들은 무조건 니커트 척도는 니커트 척도, 거트만 척도, 보가드 척도, 어이분화 척도 모두 서열 척도죠. 니은번 들어간 다 틀린 거죠. 니은번 들어간 다 틀린. 답은 5번밖에 없네요. 비율 척도는 절대 영점이 존재한다. 그것도 디귿번. 그다음에 서열 척도는 변수 속성에 따라 일정한 범주로 분류한다. 이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보면은 니은번 들어가면 기억번은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1번, 4번, 5번. 니은번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거고. 그렇죠? 니은번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것이 되겠어요. 때문에 기억, 디귿, 니을, 기억, 디귿. 답은 5번이 되겠네요. 35번에 보시면 다음 사례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타당도로 오는 것은 자, 우리가 타당도에는 그게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또 그런가 하면은 구인 타당도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 타당도는 논리적 타당도, 안면 타당도로 나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준 타당도는 준거 타당도라고 하는데, 동시적 타당도 또는 예언 타당도와 동시적 타당도, 공인 타당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또 구인 타당도는 판별 타당도와 또 그런 수렴 타당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자는 새로 개발한 우울척도 A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자존유관 척도 B와의 상관계수를 살폈다. 우울척도 A와 자존유관 척도 B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개념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간의 관계를 만약에 둘 사이의 관계가 아주 높게 나타난다,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그 결과 A와 B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했다. 구성 개념,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척도, 측정 지표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판별 타당도, 변별 타당도라고 합니다. 판별 타당도를 할 때는 이럴 때 둘 사이의 상관관계, 맞아, 상관계수가 낮게 나타날 때 그 측정 도구의 타당도는 높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별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 다른 말로 변별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36번에 보시면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 또 동형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는 대안법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방법, 대안법, 또 유사양식법 등등으로 분류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반분 신뢰도, 또 그런가 하면은 문항 내 합치도, 이런 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재검사법, 검사, 재검사 테스트, 대안법, 동형검사법이나 평행검사법, 반분법, 반분 신뢰도를 측정하는 반분법, 문항 내적 합치도. 자, 여기는 여기는 그냥 기본 서비스 문제로 모두 그동안 그 겁을 잔뜩 주었던 조사로 이렇게 서비스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7번에 보시면 다음이 설명하는 척도로 오는 것은 사회복지사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대해 해당 점수에 체크하시오. 7점 척도로 했네요. 친절한, 불친절한, 행복한, 불행한. 양극단으로 5점 척도나 7점 척도로 다 해놓고 양극단에 대치되는 주로 형용사를 이용해서 그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점수를 선택하도록 하는 이런 것은 어휘분화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휘분화 척도, 서열 척도의 하나로서 어휘분화 척도, 니커트 척도, 거트만 척도, 보가드 어휘분화 척도. 자, 1, 2, 3, 4번은 모두 서열 척도고 서스톤 척도는 동간 척도가 되겠지요. 그 중에 저는 이런 상반되는 또는 양극적으로 대치되는 형용사를 이용해서 쓰는 것은 어휘분화 척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이건 단답식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에 38번에 오시면 표본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당연하지요.
표본 추출에 대한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 거니까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크면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또 그에 대한 증거로 표본 오차가 작아지게 됩니다. 옳지 않아. 답은 3번이군요. 모집단이 이질적인 경우 표본 크기를 늘리한 모집단이 이질적일수록 표본 오차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표본 크기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한다면 표본 크기가 클수록 대표성은 커진다.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질적조사 문제. 질적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본 추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질적조사에서 사용되는 표본 추출 방법은 너무 상세 또는 심화 학습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이론적 표본 추출도 있고 눈덩이식 표본 추출도 있고 극단적 사례를 이용한 표본 추출도 있고 최대 변이 표본 추출도 있고 결정적 사례를 이용한 표본 추출도 있고 동질적 사례를 이용한 표본 추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자, 뭐 그냥 어떤 단어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집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질적 조사가 아니라 양적 조사에서는 확률적 표집과 비확률적 표집으로 이렇게 나눠 설명을 하는데 확률적 표집에는 단순 무선 표집, 그죠? 체계적 표집, 층화 표집이라고 하는 유층 표집, 그리고 군집 표집이라고 하는 집락 표집이 있습니다. 집락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 조사에서 그중에 확률 표집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질적 조사에서 나와 있는데 집락 클러스터란 말이 나와 있는데 보통 책에서는 군집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나머지는 내용까지 여러분에게 물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조사 방법론이나 사회복지 조사의 난이도는 높아지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용까지 여러분에게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은 수석 목적이 아니라 합격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 내용까지 분석을 하지 않겠지만 여기 집락 표집은 어쨌든 양적 조사 그 중에서도 확률적 비확률적 중에 확률적 표집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알고 있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말은 굉장히 문제는 어렵게 그러나 사실은 확률적 표집과 비확률적 표집의 종류를 찾아낼 수 있느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40번에 보시면 내용 분석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내용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자가 아닌 그 누군가에 의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과거 완료 분사형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통계 자료라든지 누구에 대한 연구의 역사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기존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가 무제한적이다? 논리적으로잖아요. 기존 자료를 한 게 한정적으로이기 때문에 연구 자료도 한정적이어야 되겠네. 이건 뭐 국어 문제, 이건 뭐 조사는 국어 문제가 되겠네. 선정 평양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선정 평양에서 말로는 연구의 범위를 한정짓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자기가 선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정당 연구가 나온다면 여야 이런다든지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아니면 종교로 온다면 그 중에서 어떤 특정 종교의 지우침 이렇게 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정 평양이 발생할 수 있다. 연구 대상자의 반응성을 배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용 분석이라고 해서는 비관자적 접근이거든요. 왜냐하면 연구자가 이 연구 자료를 만드는데 전혀 관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연구 자료를 만들 때 관여된 대상자들에 대한 반응성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제할 수 있다. 또 비관자적 접근이다.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질적 조사이기 때문에 가설 검증은 필요하지 않다. 아니면 내용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 당연히 가설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딱 잘라서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내용 분석은 질적 자료를 양적 자료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양적 자료만을 한정하거나 또 그런가 하면 양적 분석이나 질적 분석을 모두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처럼 양적 자료에도 주로 활용하는 가설 검증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옳지 않은 것을 하기 때문에 기역번, 리을번이 되겠어요. 어쨌든 니은번, 디귿번 들어가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른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 것을 보면은 당연히 답은 3번이 되겠어요. 41번에 보면 외부 사건을 통제할 수 있는 실험 설계를 모두 고르면 자, 우리가 실험 설계는 보통 진실험 설계를 말합니다.
진실험 설계에서 사후검사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 통제집단 사전 사후검사 설계, 또 솔로몬 사집단 설계, 또 요인 설계 등이 바로 이런 소위 여기 나오는 의부사건. 여기는 의부사건이 뭐예요? 의부사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성숙도 있고, 역사라고는 의부사건에서 역사라고는 의부사건도 있고, 또 검사 효과도 있고, 도구 효과도 있고, 통계적 요기도 있고, 이런 등등 많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들이 있는데, 이 말은 이렇게 설정, 결국에 내적 타당도를 통제할 수 있는 조사를, 설계를 실험 설계, 진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진실험 설계는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 통제집단 전후검사 설계, 또 양자를 합친 솔로몬 사집단 설계, 그리고 요인 설계 4가지가 있습니다. 솔로몬 사집단 설계, 내적 타당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단일집단 사후검사 설계나 단일집단 사전 사후검사 설계는 전실험 설계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내적 타당도를 일반적으로 제거할 수가, 배제할 수가 거의 없는 한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 통제집단 사전 사후검사 설계, 기억번, 니을번, 실험 설계, 그냥 말은 의부사건이란 말을 영어까지 썼습니다. 결국에 내적 타당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실험 설계고, 실험 설계고 종류를 고르시오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42번에 보시면 단일 사례 설계의 단일 사례 설계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일 사례 설계 방법은 AB 설계, ABA 설계, ABA에 대하여 B를 넣는 ABAP 설계, 또 그런가 하면은 PAB 설계, 위기 실천과 같은 위기 개입 모델에서는 먼저 개입부터 보는 PAB 설계, 또 그런가 하면 ABCD 또는 ABAC 설계라고 하는 ABCD 설계, 또 그럼 복수 기초전 설계, 다중 기초전 설계라고도 하지요. 뭐 이런 다양한 단일 사례 설계 방법들이 있습니다. ABCD 설계는 여러 개의 개입 효과를 개별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설계이다. 아니죠. 이거는 개별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입 효과를 비교하는 데 주목적을 두는 것이 ABCD. A라고는 하나의 기초선에다가 B라고는 개입 방법, C라고는 개입 방법, D라고는 개입 방법, 하나하나의 개입 효과를 알아보자는 것이 아니라 A라고는 기초선 단계에 어떠한 개입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수가 있는가를 비교함으로써 개입 효과를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개별 효과를 알아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AB 설계는 외부 요인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문제에 적용이 가능하다. 복수 기초선 설계는 다중 기초선 설계라고 그러지요. 기초선 단계 이후 여러 개의 다른 개입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을 한다. 순차적으로 적용을 한다. 다음에 AB 설계는 외부 요인을 통제할 수 있어 개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 여기에 보면은 1번과 3번 나와 있죠? 1번과 3번. 그렇기 때문에 기초선 단계 이후 여러 개의 다른 개입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ABCD 또는 ABAC 설계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번과 3번. 1번은 이 개념이 틀린 것이고 3번도 정의가 다른 거죠. 똑같은 여기 3번과 같은 복수 기초선 설계, 다중 기초선 설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입 방법을 여러 기초선에 접목시켜 봄으로써 효과를 확인해보는, 비교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개입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틀린 거죠. 그다음에 AB 설계는 외부 요인을 통제할 수 있어 개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렇습니다. AB 설계는 외부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그다음에 평균 비교는 기초선이 불안정할 때, 기초선의 변화의 폭과 길이까지 고려하여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 기초선이 불안정할 때 사용하는 그것은 경향선 분석입니다. 그래서 기초선이 불안정할 때 기초선의 변화의 폭, 길이까지 고려해서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경향선 분석이라고 합니다. 좀 난이도가 높게 나온 것이 되겠지만 단일 사례 설계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옳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3번에 보시면 유의적 타당도를 제외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있고 유의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있죠. 내적 타당도 요인의 저해 요인은 보통 10여 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적어도 한 5개 정도는 여러분이 꼭 가지고 가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우연한 사건의 발생 또는 외부 사건이라고 하는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지요. 또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성숙, 또 도구 효과, 또 검사 효과, 또 통계적 효기, 뭐 이런 정도 5개 정도는 꼭 가져가야 되고 하는데 거기 보면 실험 대상의 탈락, 외부 사건, 통계적 효기, 개입의 확산이나 모방, 또 그런가 하면 연구 참여자의 반응성과 같은 것이 바로 이게 바로 호손 효과라고 하는 건데 그야말로 변수를 독립변이를 가미했을 때 등장하는 걸로써 독립변이를 가미해서 그래도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우리가 보통 설명할 때 호손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이미 독립변이를 가미할 때 독립변이 가미된다는 것을 그 대상자들이 알고 있을 때 그들이 보여주는 조작된 반응을 그야말로 연구의 결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연구의 결과라고 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연구 참여자의 반응성이 나오는 호손 효과 또는 실험 절차나 또는 실험 처치에 대한 반응적 효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그 외에도 뭐 플라스보 효과라든지 또 중다 처치에 의한 간섭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의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자주 나오는데 이번에는 외적 타당도를 가지고 출제를 했네요. 답은 5번입니다. 44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근거 이론의 분석 방법은 거기 보면 수집된 자료에서 나타난 범주들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범주들을 특정 구조 틀에 맞추어 연결하는 과정이다. 범주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범주들을 특정 구조 틀에 맞추어 연결하는 과정이다. 중심 현상을 형성하는 전략을 형성하는 맥락과 중재 조건, 그리고 전략을 수행한 결과를 설정하여 찾아내는 과정이다. 자, 뒤에 중심부터는 모르겠지만 앞에 근거 이론에 대한 해석의 틀을, 근거 이론의 해석이나 분석의 틀을 우리가 코딩이라고 합니다. 코딩에는 3개의 단계로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범주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각 범주들 특정 구조특에 맞춰 넣는 것은 2번째 단계인 그것을 축 코딩이라고 합니다. 축 코딩. 그래서 여기는 단지 코딩의 종류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그에 대한 해석까지를 출제를 했네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해석까지를 붙여놨었습니다만 이게는 이렇게 코딩 그냥 종류만 했더니 설명이 나오니까 좀 제가 민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조건 매트릭스나 또는 뭐 괄호치기나 이런 관련 없고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 그 중에 이런 것처럼 범주들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어떤 범주들을 일정 틀에 맞추게 된다. 이런 것을 바로 축 코딩이라고 한다. 답은 3번이 되겠고 좀 더 자세한 것은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45번에 보시면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표본 추출 방법은 표본 추출에는 확률적 표집과 일반적으로 표본 추출 나오는 것은 질적 연구에서 표본 추출도 하겠지만은 이 양적 연구에서 일반 사용을 합니다.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의 감정 노동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전국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대상으로 연령을 고려하여 연령 집단별 각각 100명씩 300명을 의무 추출하였다. 30세 미만, 30세에서 50세, 50세 이상 이렇게 해서 각각 300명을 추출하였다. 자, 이런 표본은 뭘까? 비례층화 표본, 비례층화 표본 추출, 맞아요. 유충 표집이지요. 할당 표출, 표집, 표본 추출은 표집이라고, 표본 수집. 그래서 표본 추출, 체계적 표본 추출, 눈덩이 표본 추출, 집락 표본 추출. 여기 나오는 1번, 3번, 5번은, 표본 추출, 확률적 표본이 표집이 되겠네요. 확률적. 만약에 비례층화가 되려면, 비례 유충이 되려면 30대 이상, 30대에서 50세 이상을 일정 비율로 줄여서 표본으로 추출했다. 일정 비율로 줄여서. 아니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유사하게 해놓고 이렇게 비율이란 말이 나오면 비례든 비비례 표본 추출, 비비례 유충 표본 추출이 될 건데 여기는 어떤 비율이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연령이란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100명씩을 뽑았거든요. 할당을 숫자로. 그렇기 때문에 유사하면서도 비율이란 말이 없이 여기는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할당 표본 추출이 되겠어요. 그래서 비확률 표집 중에 바로 할당 표집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46번에 보시면 질적 조사의 엄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뭐죠? 질적 조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중심이 되어서 연구자가 대상자로 선정한 것만 가지고 연구자가 선택한 도구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연구자의 너그러움이 반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적 조사와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어떤 통제가 필요하다 해서 그 통제를 하는 방법들을 제시를 하는데 거기 보면 장기간 관찰, 꾸준히 지켜보고 표준화된 척도 질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 표준화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연구마다 연구 주제도 그리고 사용하는 측정 도구도 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정적 사례 분석, 다각화. 그 외에도 교재에 다 올려놨습니다만 바로 이 질적 조사의 엄격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는 장기간 관계 유지, 장기간 관찰이죠. 동료 집단의 조언, 또 예의적인 사례 분석, 또 연구 대상을 통한 재확인, 또는 모든 기록 유지, 또는 감사 자료 남기기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은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는 방법은 표준화된 척도는 질적 조사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세게 나서 기억, 디귿, 리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에 보면 초점 집단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초점 집단 조사. 초점 집단 조사는 특정 문제나 주제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만이 모여 자유 토론을 통해서 해결책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포커스 그룹 테크닉에서 이렇게 해서 초점 집단 기법이라고 합니다. 집단을 활용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 그렇죠? 어떤 집단? 특정 문제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로만 모인 집단. 익명의 전문가들로 익명이란 말이 나오면 익명을 나올 수는 두 가지입니다. 델파이 기법과 하나는 유형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있는 명목 집단 기법. 때문에 이것은 델파이 기법의 명목 집단 기법이야. 근데 익명의 전문가들을 얘기 때문에 여기는 델파이 기법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욕구 조사에도 해당된다. 직접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다. 또 연구자의 개입한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정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들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모여서 자유 토론을 통해서 직접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3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2번이 워낙 적나라하게 들리지 않았습니까? 답은 2번이 되겠어요. 48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설문지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방형 질문은 우리가 질문에는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 있는데 개방형 질문은 미리 유형화된 응답 번주를 제시해 놓은 미리 유형화된 것을 미리 유형해 놓은 것을 제시한 것은 폐쇄형 질문, 구조화된 질문이죠. 개방형 질문은 구조화되지 않은 질문이에요. 자유 반응을 유도하는 질문인데 이렇게 미리 유형화된 응답 범주를 제시해 놓은 것은 폐쇄형 질문, 구조화된 질문이 되겠어요. 답, 옳은 것 찾군요. 이건 틀린 거죠. 행렬식 질문은 한 주제의 응답에 따라 부가 질문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자, 이런 주제가 응답이 나왔다면 다음에는 몇 번으로 가시오 해서 다음 적은 또 다른, 이건 부가식 질문이 되겠어요.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이중 질문을 사용한다. 우리가 설문지법, 질문지법 할 때는 중첩되는 질문, 이중 질문, 왜라고 하는 질문, 뭐 이런 등등은 가능한 한 삼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중 질문은 삼가해야 될 것이 되겠어요. 신뢰도 측정을 통해 짝으로 된 문항 등을 이어서 배치한다. 아니죠. 신뢰도 측정을 위해서 짝으로 된 연결되는 것은 가능한 한 정리시켜서 멀리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항 선택식 질문은 응답 범주를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하다는 질문이다. 우리가 사지 선다, 오지 선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걸 말하고 있죠. 답은 서비스 문제로 5번이 되겠습니다. 49번에 보시면 실험 설계,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실험 설계 유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다중, 시계열 설계는 통제 집단을 설정하지 않는다. 보통 우리가 준 실험 설계 중에 시계열 설계는 맞으면 그냥 단순 시계열 설계는 통제 집단이 없이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집단을 가지고 그야말로 통제 집단 없이 먼저 검사를 한 5번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독립변이를 가미한 다음에 그리고 한 5번 정도를 일정 간격을 한 다음에 양자를 비교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오던 다중 또는 복수 시계열 설계라는 것은 단순 시계열 설계와는 달리 통제 집단도 같이 설정을 합니다. 바로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이 다중 시계열 설계는 단순 시계열 설계와는 달리 통제 집단도 같이 설정한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틀린 거지.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는 검사 효과를 통제하기 어렵다. 전실험 설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는 사전 검사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그 진실험 설계 중에 하나죠. 시계열 설계는 검사 효과와 외부 사건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독립변이를 가미하기 전에 했던 5번, 3번, 5번 정도의 검사에 그 영향력을 이후의 검사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도 전실험 설계지요. 두 집단 본래의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다 전실험 설계들입니다. 그래서 2번과 5번은 모두 전실험 설계가 되겠어요.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0번에 보시면 서베이,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화조사는 무작위 표본 추출이 가능하다. 무작위 표본 추출이 가능하다. 이 정도 전화번호부를 그러기는 했지만 좋습니다. 심층규명이 쉬운 것은 우편조사가 아니라 이것은 심층규명은 면접조사지. 면접조사. 이것도 옳은 것에 니은이 다 틀린 거지. 다 틀렸거든. 다 틀렸어. 그 다음에 배포조사는 응답 환경을 통제하기 쉽다. 응답 환경을 통제하기 쉬운 것. 이것도 면접조사가 되겠죠. 응답 환경. 면접. 디귿번대가 다 틀린 거지. 답은 2번이군요.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면접조사는 우편조사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면접법은 고가입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을 찾았기 때문에 여기는 면접조사. 이것도 면접조사지요. 기억번과 리을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걱정을 했던 사회복지조사론의 난이도가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심화 학습을 통해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됐으나 나머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까지 여기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다음 차기 문제도 똑같은 수준의 출제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